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PR협회의 시즌2 피플톡을 맡게 됐는데, 이 시즌2의 첫 번째라고 하니까 마치 저희가 인플루언서가 된. 예.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일하는 느낌, 그리고 학문적으로 또 어떻게 또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정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또 재미있게,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대 행사 AMPR의 대표 김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민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참 어려워요. 왜 필드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국 PR협회에서 또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그 주제들을 네. 좀 재미있게 심도 있게 좀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인플루언서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시면서요? 사실은 뭐 인플루언서라는 게 과거에도 없던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한번 그 서칭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경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다음에 미래에는 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향력자죠, 뭐. 그렇죠. 영향력자. 네. 어떤, 또 PR의 시대에, PR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십,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네.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던 플랫폼은 끝났다라는 이제 페이지부터 이제 와보면은요, 플랫폼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그 플랫폼이 끝났다는 얘기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가 조금 그 소셜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최근에 그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이제 인터뷰에 어떤 그 코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우리가 알던 플랫폼들이 끝났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친구와 아니면 맞아요. 같은 기숙사와 같은 학교 같은 과 친구들하고의 연관이 그 소소한 연관이었던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열려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해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그 동네 동호회라든지 뭐 아니면 동청회라든지 그 정도의 플랫폼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플랫폼이 끊었다라고 보니까요. 사실 아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부분 잠깐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같이 소통하고 있는 주변 분들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그냥 뭐 좀 취향으로 나눠지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저를 또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인플루언서 시대에 플랫폼이 바뀌면서 네. 지인이라든가 가족과는 뭔가 좀 소통이 좀 더 이 디지털로는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 전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거는, 식당에 가보면은 가족분들끼리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 나올 때까지 전부 핸드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보시면서 계속 다른 거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신 게 아니고 그 각자의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분들이 다 계시고 친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취향이 다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자녀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같은 취향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각자의 이제 취향이라는 하나의 그 멀티버스가 있는 건데, 그 멀티버스를 만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멀티버스 속에서 내가 뭔가 영향을 받고 싶거나 정보 얻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인플루언서가 아닌가 맞아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는 단어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최근 뭐 몇 년, 뭐 10년 이내에 나왔던 그런 네. 키워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몇 년도였죠? 1988년이요? 1988년도 저도 예. 서칭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히스토리는 역시 검색을 해봐야 될 걸 알 수 있는데요. 1988년도 그 국내 논문에 한국 방송 영향력자의 공영방송 인식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이제 발표돼서 나왔는데요. 이때 거의 뭐 최초로 영향력자라는 말이 국내에서 쓰이지 않았을까, 공식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영향력자라는 말 자체가 인플루언서, 영어로 이제 맞아요. 바꾸는 똑같은 말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들 쓰신 것 같은데 인플루언스, 뭐 사이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말들이 2001년, 2008년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용어로서 자리를 잡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란 얘기들이 뭐 오래전에 이제 얘기가 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거고 조금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비슷한 용어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인플루언서 이렇게는 아니지만 네. 영향력자 그렇죠. 뭐 이런 네. 단어로는 썼던 것 같으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역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찾아가는 과정도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네.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인플루언서를 찾는 과정 네.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찾고 계세요 지금요? 인플루언서를 사실 찾는다는 거는 그 관심사를 이제 자기가 알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관심사하고 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연령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취향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그 목표가 좁혀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알고리즘의 힘, 또 이런 게 무시할 수 무서워요. 없는 게, 예. 네. 제가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뭐 고양이가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뜨는 게시물들은 전부 고양이가 뜨게 되는데 그럼 보다 보면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통한 그 되돌이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하고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찾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로 준비를 하면서 각자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서 인플루언서를 좀 찾아봤잖아요. 네네. 먼저 프로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인플루언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제가 그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찾아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여름이 가까이 와서 이제 스트리트 패션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쇼핑 가이드 사희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는 저 이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처음 보는 분인데 검색하다 보니까 되게 그 옷도 잘 매칭을 해주시고 뭐 새로운 제품들도 잘 소개해 주시고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빠져들게 저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지금 입은 티셔츠가 바로 이분 영향을 받아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마치 이제 그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구매까지, 구매까지 가는 하게 거죠. 되는 예.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네. 통해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뭐 좀 더 인플루언서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그렇죠. 크다는 게 좀 느껴져요. 예, 과거에는 잡지를 보다가 아니면 또 영상물을 보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동대문을 또 계속 나가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다 대신 발품을 맞아요. 또 팔아주시는 것도 있어서 네. 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지역 정보가 궁금할 때라는 주제로도 네. 찾아봤는데 이거는 프로님하고 저하고 네. 똑같이 선정한 예. 예 인플루언서 요새 핫하신 분이시죠. 핫해요. 예, 마시다 부장님. 예,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핫해지기 전까지 한 4, 5년간은 굉장히 좀 그 외롭고 고독한 시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쭉 히스토리 영상을 보면 뒤에 거는 이렇게 조회수 높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국과 콜라보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이분이 꿋꿋하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한 지역, 오사카죠. 그 지역에 그 놀러 오시거나 관광 오시는 분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적어지니까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좀 보상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좋은 명소라든지 소개해줄 만한 그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되게 가볍게 이제 그 시원하게 드시는 그 생맥주 한 잔의 그 매력,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진정성을 좀 다가왔고 좀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지역을 살리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국에도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인플루언서 하면은 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네. 또 입고 그렇죠. 이런 영역으로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의 깊이 그렇죠. 깊이 있는 지식, 와, 내가 이거를 책으로 보면 볼 수 있을까? 네. 수업을 듣는다면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을 네. 다루는 인플루언서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예, 전 네. 조승현 씨 정말 팬인데, 조승현 씨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나 여행적으로나 너무 많은 것들을 네. 다루고 있어서 정말 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 지식형 정보라는 거는 책으로 여태까지 많이들 접해왔었어요. 맞아요. 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이제 이 바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빠른 웹툰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책을 진득하게 앉아서 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바쁜 일상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식정보 채널 좋다고 하시면서 또 시간이 없으니까 2배속으로 돌려서 보시고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2배속으로 돌려보더라도 정보가 되는 내용들이 많고 책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정보들이 많이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조성현 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지윤 박사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게 그 김시덕 박사라든지 맞아요. 그 유현준 교수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방송에서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규 방송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뭐 10여 분, 뭐 한 5, 6분 정도 분량 정도 말씀하시는데 유튜브로 말씀하실 때는 1시간씩 말씀하는 예. 경우도 있고 뭐 30분, 20분에서 매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채널들은 또 이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플루언서로서도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내놓지 않으시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전기기, 전자기기, IT 전문가 네. 하면 사실은 접근하기 힘든 영역일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와 네. 그 다음에 또 쉽게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뭐 가전제품 사면 무조건 봐야 되는, 그렇죠. 만나야 네, 되는 네. 인플루언서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이 전문가 중에서 또 전자, IT 기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먼저 사기 전에 이제 사전 서칭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산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몰라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요. 첫 번째 이게 앞부분에 나오신 분들 워낙 유명한 분이신데, 이섭이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유튜버신데 이분들은 리뷰도 잘 해주시고 맞아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저 공돌이 파파 이분은 뭐 메가 인플루언서까지는 안 되지만은 또 되게 그 신기하게도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공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분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집 머리로 지나가는 인공위성을 그 교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지나갔다라는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하시는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옆에 슈퍼 사프라 하시는 분은 영국에 계시는 그 인플루언서인데요. 이분은 또 그 스마트폰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시면서 뭐 얼마나 사진과 영상이 잘 나오는지 다 비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나 그 더 이 IT 기기에 대해서 하는 리뷰하시는 분들이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아쉬운 네.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리뷰해 주시고 공감해 주니까 네. 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제품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또 저는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뭐 어떻게 분류할까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이 튜토리얼 영역도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여기에는 메이크업이라든가 골프라든가 가전제품으로만 네. 나누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제대로 된 사용 네. 설명서를 아주 손쉽게 또 그렇습니다. 짧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네. 골프라든가 또 이 가전제품의 영역은 네. 앞으로도 좀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부분에도 또 뭐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면은 게임이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통과하라는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걸 잘 해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게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튜토리얼이냐면 챗GPT 요새 유명한 거 맞아요. 그걸 어떻게 잘 쓰는지 챗GPT로 뭐 책을 쓰기 아니면 뭐 그걸로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특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튜토리얼로 또 잘 만날 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타 부분을 넣긴 했는데 이 영역은 꼭 좀 소개를 하고는 싶은데 어떤 영역이 좀 포함될지 네. 몰라서 소개를 못했는데 이 짐당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네,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냥 재밌어요. 요리를 따라하지 않아도 그냥 듣고 있어도 약간 힐링되는 그런 네. 느낌의 여러 가지 뭐 요리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상식이라든가 뭐 네. 꿀팁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 하면은 뭐 굶고 뭐 네. 운동하고 이런 건데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네. 하는 그런 또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사실 또 고양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사실 저도 네.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고 있는데 네. 이 랜선 이모가 돼가지고 네. 잘 크고 있는지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네. 애니멀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애니멀 인플루언서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있는데요.
뭐 거북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코끼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동물로 키우시다가 이렇게 좀 그들의 생활상, 네. 그들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고양이 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양이 섬에 계시는 주민들이 고양이들의 어떤 활동을 라이브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상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나름의 카테고리별로 인플루언서가 그냥 뭐 마냥 내가 좋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이 정도의 카테고리 더 많긴 해요. 뭐 그렇죠. 스포츠라든가 저희가 좀, 많습니다. 네, 좀 빼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카테고리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또 이 크게 또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준비해봤죠. 네. 예. 여기 어디에 해당되세요, 프로님은? 저는 뭐 이렇게 요새 나노가 유명하고 이제 중요해요. 나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예, 그 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나노 인플루언서 저도요, 쪽으로. 저도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네. 매크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 네. 사실은 팔로워 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준점은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로우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굳이 이제 나누자고 하면 이렇게 이제 메가, 매크로, 마이크로 이제 나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요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크로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검색을 하고 취향을 찾다 보면은 이분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가장, 더 높죠.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보통 1,000명대, 네. 10,000개 이하의 네, 네, 네. 인플루언서, 팔로워를 보유하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좀 더 나와 좀 동일시되는 친밀감이 느껴져서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조금 더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프로님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감도 가고 따라해볼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너무 높게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급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방송인 정도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과연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뭐 다 이제 그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하고 그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약간 투박하지만 재미있는 뭐 진솔한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몇 달 후에 보면 다 메가나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져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팔로우 수에 따라서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이렇게 나눠봤고요. 저는 또 콘텐츠 제작 방식에 따라도 나눌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진만 잘 찍으셔 올리시는 분 계시면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영역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전 조금 더 특이하긴 했어요. 오디오 영역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쇼폼 비디오, 또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블로거 이런 영역, 우리가 아는 영역도 있지만 이런 영역으로도 그러니까 컨텐츠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숏폼으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아니면 틱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올리시는데 그분들은 뭐 영상 길지 않고 뭐 3초, 6초, 10초 뭐 이 안쪽에서 다 해결을 CF 감독님들 같아요. 어쩔 때는. 굉장히 짧은 영상 속에서 뭔가 메시지를 다 전달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그 압축력 있는 그 전달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콘텐츠 제작 방식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블로거를 하시는 분이 뭐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같이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로 릴리즈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고민을 해보고 이 제작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저 얘기도 들어가는데요. 뭐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채널이 많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유즈라기보다는 원소스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제작 방식에 따라서 좀 다 세분화해서 나눠서 짧은 건 짧게, 음성은 음성, 사진은 사진, 영상은 영상, 뭐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좀 특성에 맞게끔 그 재가공을 해서 그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유통을 해야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미디어 트렌드에서도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릴리즈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검색으로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한다라는 네. 그런 조사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리얼함, 네. 뭔가 좀 생동감 있는 그렇죠. 거의 채널은 유튜브다. 라는 네.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각각의 채널의 미디어 트렌드와 채널에 맞게끔 그 다음에 컨텐츠 방식을 선택하면 이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또 효율적인 네, 시너지를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얘기를 살짝 한 점 좀 더 네. 보태보면은 네. 그 여기 데이터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가장 그 국내 인구가 대략 5,100만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은 유튜브 사용자가 4,183만 정도 돼서 한 81% 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발표에 그렇게 나왔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천만 정도 돼서 한 40% 정도가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81%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2천만 명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10대, 20대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인스타그램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인스타그램이 10대, 20대 이 코호트가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유사한 그 채널에서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연령도 굉장히 세분화된 네. 그런 연구 논문들도 많이 이제 그렇죠. 나오겠네요. 예,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네. 공부하고 또 실무에 또 적용해보는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 피아협회 우리가 피플톡 시즌 2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를 다뤘잖아요. 네. 그만큼 인플루언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핫한 네. 주제일 것 같은데 왜 인플루언서일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라는 게 사실 답변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는 과거에 이제 한 2009년 정도에 맥킨지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하나 찾는 여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컨슈머 디시전 전이라고 해서 뭐 CDJ라고 얘기를 부르는데요. 네.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알아야죠. 친해지고 네. 친해져야 고려하게 되고 고려하게 돼야지 이제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사서 만족했으면 충성도 네. 이제 좀 더 이제 또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중간중간 그 단계에서 정보와 어떤 해설과 튜토리얼과 어떤 안내를 해줬을 경우에 조금 더 이런 이 흐름이 여정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닐까. 더 짧아진 느낌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인플루언서를 신뢰를 계속 하고 예. 있을 때 뭔가를 장소를 소개하거나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뭐 이랬을 때 네. 사실은 뭐 구매라든가 충성도로 이어지는 확률이 훨씬 네. 높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구매 여정 그 과정에서의 뭔가의 그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예, 그 맞습니다.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보면은 이 인플루언서하고 이 팔로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와 인플루언서 또 인플루언서 팔로워 사이에서 네. 사실 그동안은 뭔가의 신뢰와 네. 팬덤 정도의 형성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논문을 보니까요. 인플루언서 특성과 소비자 욕구 충족성이 인플루언서의 애착이나 콘텐츠 몰입, 구매 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주제의 내용의 논문을 보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 애착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00명, 2,000명 되는 인플루언서를 네. 팔로우하고 있을 때 굉장히 애착을 가지면서 그렇죠. 잘 되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지켜보고 팔로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착이 결국은 인식과 친숙성 이게 이제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결국은 애착과 그다음에 경험, 그분의 맞아요. 추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면 경험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따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심리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인플루언서의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굉장히 유용하죠. 예. 삶의 어떤 나침판까지는 아니겠지만
삶에 어떤 그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나 거죠. 지식이나 정보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에 예, 굉장히 맞습니다. 좀 빠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내 휴대폰 안에서 모든 게 네. 해결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CDJ라고 거죠. 예. 하셨던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해주셨잖아요. 여기 고객 구매 여정을 보면은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된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 갖는 거에 네. 대해서 구매를 하고 만족도가 있었을 때 충성을 하게 되는 네. 이 과정이 사실은 뭐 그동안 우리가 PR을 하면서 브랜드 홍보 또 네. 이미지 홍보 포지셔닝 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예. 인플루언서란 영역을 딱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네. 느꼈던 인지나 관심의 그 단계가 네. 굉장히 좀 짧아진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CDJ 서클이 굉장히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많이 걸렸었는데 걸렸어요. 지금은 이 서클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그 봤던 그 블랙홀 뭐 그 가광티안가 뭐 그 네. SF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빨리 도는 원반처럼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 이제 정보를 빨리 유통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그 80년대에 나왔던 그 신문 기사 속에 우리가 영향력자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좀 찾아보니까요. 연예인보다 더 큰 네. 존재다. 오히려 인플루언서를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밀레니얼 네. 시대의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기존 연예인들에 비해서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면 한 7배 가량의 네. 신뢰도를 형성한다라는 조사를 보면 향후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연예인이 되느냐 네. 연예인이 인플루언서냐 이런 영역이 정말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경계가 많이 흐려질 것 같고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그 실질로 유명한 그 연예인이셨는데 그 길가에서 이제 뭔가 그 지나가는 중고등학생한테 날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잘 모르고 같이 나왔던 게스트였던 유튜버를 금방 알아보고 그분한테 이제 뭐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결국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TV보다는 맞아요. 오히려 이제 모바일 공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음. 그 유명한 분, 아니 본인의 취향에 잘 맞는 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이 더 방송인이나 연예인으로 데뷔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죠. 많아질 것 예.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인플루언서가 아까 콘텐츠 제작 방식이 나아지면 뭐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저희 같이 이제 PR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뭔가 네. 콘텐츠를 제작해내는 네.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또 예, 가질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크리에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그 크리에이터를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호작용하고 열광하고 애착과 네. 팬덤이 있는 팔로워들에게는 영향력을 네, 확실히 맞습니다. 연예인보다는 많이 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예. 말씀하신 키 오피니언 리더라는 부분을 음. KOL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게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시장도 가서 보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경험한 부분인데 현지에서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는데 정보를 누가 전달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 중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한국 영화가 이제 CGV에서 현지 CGV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 배우는 못 왔는데 이분이 이제 해설을 하러 그 영화 이제 그 개봉 날 이제 영화사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나가셨어요. 이 뭐 KOL이라고 부르는 그 영향력자를 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팬들이 그분 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 팬들이 막 줄 서갖고 와서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그분은 또 그 영상물을 만들어서 다시 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주고 근데 그런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인플루언서라는 부분이 꼭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어떤 현지인들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있든가 이게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야 되나요? 인도네시아로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연구를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왜 인플루언서인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팔로우 수에 따라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쭉 분리를 했다면, 또 인플루언서에 대한 연구에서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예.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용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대 사회학과 김수정 박사님 2021년 논문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에 관련돼서 20대 전문성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보다 조금 작년이신 분들은 뭐라도 이제 뭐 학위라도 있어야지, 아니면 무슨 뭐 시험을 봐서 뭘 통과했었어야지 하는 어떤 그 권위, 여기 보면 이제 권력성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분 권위가 있어야지만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그걸 좀 시각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정확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간단하게 쉽게, 그다음에 지식과 능력을 딱 전달해주는 그런 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크리에이터 영역에서의 그렇죠. 네. 가치가 더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신뢰성이 잘 잡지 않으면 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팬들이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게 이제 편견 없는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너무 또 편견이 많은 걸 맞아요. 쫓아다니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건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해야 많은 분들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그분의 어떤 이야기에 더 귀담아 듣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전문성과 신뢰성만 있다고 해서 사실은 많은 네. 팔로우를 보유하는 인플루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거, 어트랙티브. 그렇죠. 매력이겠죠. 예. 이런 매력은 사실은 초창기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 더 젊은 네. 분이라든가 좀 연령이라든가 어떻게 뭐 성별이 조금 나눠졌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이 매력은 조금 더 전문성과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만 확보된다라고 네. 하면 저는 이건 매력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들었던 그 마츠다 부장, 그분도 어떤 그 매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전문성, 신뢰성 당연히 있으셨고, 그 매력성이 하나의 어떤 폭발할 수 있는 그 티핑 포인트가 돼서 100만 구독자까지도 쭉 올라가시는 그런 현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매력이라는 부분들은 일종의 전문성과 신뢰성만 있으면 다소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양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조미료처럼 화사하게 이제 꽃을 피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권력성은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이 권력성 때문에 또 인플루언서들이 항상 안 좋은 이슈에 네.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 예,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셨는데 뭔가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문제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그 한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상황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그 법률 지식이 없이는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정보 전달성, 이거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네. 또 전문적인 자기 경험담을 바탕으로 네. 하기 때문에 정보는 당연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예를 들으셨던 그 조승현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전달 능력도 좋고 스토리텔링도 잘하시고 매력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보가 잘 전달되는 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인플루언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네. 저희가 개념을 말하고 특성을 말하기는 쉽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가 또 한 3주 정도 네네네. 공부했으니까 네네네. 내용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 개념도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딜리버리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나 어떤 대상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업데이트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제 뭔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압력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밀어주면은, 그 사회적인 압력을 받으신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행동으로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인플루언서가 그런 거를 촉발시키는 어떤 하나의 촉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판이나 신뢰, 정보나 감각 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저글링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행동 경제학적인 부분이 같이 합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는 분들한테 어떤 그 심금을 울리거나 아니면 마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영향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와 또 올바른 정보 전달도 있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다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항상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이 장표를 네, 붙여주셔서 이 어떤 내용을 하실까 한참을 봤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최근에 뭔가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고생돼 있는 캄브리아 대폭발기라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관용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시기에 이제 생명의 대분화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그 생명 체계가 다 바뀌는 부분인데 최근에 인플루언서 부분들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SNS에서 이제 확산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도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많고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얘기해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마치 지금은 그 이 고생대 캄브리아 시기에 이제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한꺼번에 분화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번 참고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넙지 네네.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네네. 하셨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챗GPT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네. 이게 참 저도 한번 유형을 타봤습니다. 최근에 제일 그 각광받는 게 챗GPT였던 것 같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저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네네네네. 이게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반가운 소식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저희들도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10년 단위로 한번 그 역사를 한번 개관을 해봐달라 했더니 저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은 좀 미미했고 또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쭉 알리기를 시작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갔고요.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부터 그 점점 전문화되고 그 대중들한테 더 질 높은 컨텐츠들이 나갔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챗GPT가 재밌는 걸 제시하는데 다만 해놓고 맨 끝에 다른 게 그 대중의 불신, 네. 광고랑 혼동된다, 뭐 신뢰성 문제가 있다, 불법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브랜드 이미지 훼손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그 프로스 앤 콘스로 잘 그 종합을 해서 내놓는 그런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칼럼에 나올 법한 네. 쭉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앞에서 우리가 그 영향력적인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 하면은 가장 애착을 갖고 팬덤을 갖고 믿고 그 정보를 획득하는 만큼 이 신뢰도 부분에서의 논란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광고, 허위 광고 표시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머, 내가 믿고 좋아했던 인플루언서가 이게 다 광고였던 거야? 네. 거기서부터 오는 신뢰도가 가장 맞습니다.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PR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PR 입장에서는 사실 이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이 또 재밌는 게 이 유명세, 인기를 얻다 보니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들도 갖고 계셔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선을 좀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사에 나왔듯이 저런 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힘들게 되고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했던 분들도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의 그런 산업을 좀 보면요. 네. 그때는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MCN 회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네. 보니까 어떤 이런 뭐 그런 관리, 네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MCN 회사들이 생기면서부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좀 환경적으로, 그렇죠. 산업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전문가로서 신뢰받기 위한 노력, 인플루언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해야 그렇죠. 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
넘어갈까요? 네. 제도적인 보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음. 부분들이 잘 자리가 잡아야 인플루언서도 그렇죠. 네. 하나의 산업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등장하던 그 2009년, 8년 그 시절에는 좀 파워블로거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브랜드의 지원을 받고 그 관련된 포스팅들을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관련 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폰서를 받았는데 밝히지 않고 이제 올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그 가이드를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C에서 이제 최초로 2009년에 이제 어떤 그 인돌스먼트하고 테스트모니얼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공이 됐었고요. 국내도 1999년에 이제 발효된 것들이 표시광고 공정화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표시광고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명확한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돼 있었고, 그다음에 SNS가 발달하면서 2020년 9월, 뭐 2021년 이렇게 오가면서 점점점 더 가이드라인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 표시하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은 광고인지 이게 뭐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지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뒷광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지하는 것들이 이제 법으로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법만 규제한 게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한국 인플루언서 산업협회라는 그 사단법인도 있어서 그 협회에서 그 협회 소속으로 돼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자율 규제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도만 있다면 네. 저는 뭐 요즘에는 어떤 유튜버를 봐도 다 유튜브 광고 포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신뢰도와 매력과 정보성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도 재밌게 느껴져서 아 이제는 뭐 유료 광고만 하는 인플루언서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예. 오히려 유료 광고임을 떳떳하게 밝혔으면은 그걸 볼 때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래서 매년 보면서 고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광고일까 얘기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아 광고라고 써져 있으니까 광고라고 인식하면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뭐 좋은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주변에 보면은 다 인플루언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누구나. 네, 그렇죠. 뭐 그게 바로 과잉 시대 아닐까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인플루언서가 과잉 시대라는 게 그런 개념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2조 7천억 정도, 2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22년으로 넘어오면서 22조 원 정도로 164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국내도 그러니까 23년이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거라고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에는 뭐 한 28조 원 정도 돼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하시기 좋게 제가 몇 개 예를 들어보면요. 국내 그 아웃도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웃도어 시장이 2022년 기준으로 6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웃도어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돼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그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도 7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광고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대단한 그 잠재력을 좀 갖고 있는 시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과잉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도의 볼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고 또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모델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모델료를 책정했다라고 하면 이분과 콘텐츠 하나만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영상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단가표를 어느 정도는 꼭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생겼어요.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500 정도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이게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보고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그 아까 말씀하셨던 MCN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만들어주는 어떤 그 정도의 그 볼륨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는 평균 이분들 인플루언서들 월 수입이 보통 그 마이크로부터 이제 메가까지 쭉 계시는데 뭐 월 평균이 뭐 185만 원대부터 1,990만 원까지 되는 그렇게 레인지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인지 사이에서 아마 이제 그 조회수나 아니면 뭐 팔로워 수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다음에 유명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 일을 할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 힘든 주제예요. 네. 친근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예, 현장에서 어떠신가요? 뭐 굉장히 그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실무적으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이제 어떤 그 제품을 소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세하게, 왜냐하면 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그 텍스트 위주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계시거나 아니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은 시간을 좀 오래 잡고 이렇게 그 취재를 하시거나 내용을 담기 때문에 뭔가 제품을 체험하는 시간도 충분히 뭐 그래서 일주일간 뭐 테스트를 해본다라든지 뭐 이런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도 영상도 잘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진 찍는 걸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항 속에다 카메라를 넣어놓고 이렇게 방수 능력도 테스트하시면서 예, 금붕어가 하루에 막 떠다니는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그 독특함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쿠킹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PR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살펴봤어요. 네. 이 인플루언서들이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네. 프로님하고 저하고만 또 네.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네. 주변 분들은 뭐라 그러시나요? 뭐 주변 분들의 이제 그 PR 담당하시는 기업 PR인들한테 좀 이렇게 슬쩍 좀 여쭤봤거든요. 여쭤보니까 또 뭐 대부분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개개인들 이야기가 좀 더 힘을 갖고 전달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얘기들 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루언서를 이제 좀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관종이다, 덕후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 SNS 시대를 통해서 프로슈머나 그 미디어로서 전환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핫한 편집샵, 뭔가 재밌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 인플루언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주변에서는 뭐 매력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를 리드한다라는 걸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초창기의 본연의 인플루언서 영역보다는 아예 그냥 제품을 기획하고 네. 제작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너무 이제 커머스 중심으로 가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브랜딩이 있어서 아까 그 초창기 때 얘기했던 팬덤이나 또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주변에서는요. 지금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아까 챗GPT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가까운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부터의 시작되는 미래가 아닌가 맞습니다. 거든요. 가상 인플루언서가 생기면은 과연 내가 팔로우를 하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매력적이에요. 이게 조금 그 시간을 조금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하고 그 약간 기계음 그 TTS의 그 목소리를 담고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넘쳐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좀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람인지 그 컴퓨터 그래픽인지 잘 알 수 없는, 알 수 없거나 거의 비슷한 그 가상 인간, 뭐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벌추얼 휴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다라든지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일 겁니다. 아마 카일린 AI인가 하는 그런 그 서비스가 있는데, 처음으로 그 본인들이 그 인공지능 정보에서 그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뭔가 정보를 생산하는 뭐 First Influencer Transformed into AI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개척했다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해놓은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그 직접 사람의 인플루언서도 많이 활동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AI가 자기가 정보를 끌어모아서 어떤 하나의 목적성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인간이 정보를 획득하고 탐색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이 물길에 그 사람이 직접 생성한 정보가 아닌 그 AI가 생성한 정보 때문에 뭔가 노이즈가 끼지 않을까, 정확한 걸 사람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어서 그 학술적으로는 뭐 확률적 앵무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AI가 만들어낸 정보는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데이터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이제 확률적 앵무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 매력도를 쭉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친밀성에 대해서 네. 과연 우리가 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볼 수 있을지 네. 이 친밀성과 호기심의 애매한 네. 경계에 좀 있는 부분이 이 가상 네. 인간 이런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네.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뭐 한 가지 살짝 덧붙여 보면은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영화 허라고 하는 영화에서 사만다가 나오잖아요. 그 AI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그 주인공하고 호아킨 피닉스하고 같이 이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가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AI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그게 비록 SF만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기술이 올라서게 되면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런 그 학자들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2050년 이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과학자들 얘기로는 5년 내지 15년 안에 그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뭐 기대 반 불안감 반 이렇게들 얘기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ChatGPT한테 물어봐도 그 많은 정보를 아니까 네. 사실 우리가 물어봐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와 이건 교수님이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 같다는 느낌이 네네네. 들었거든요. 네. 타겟을 맞춰야 되고 네. 상업 조건을 명확히 해야 되고 마케팅 성과를 측정해야 네. 되고 그 인플루언서와의 계약서 네, 쓰는 네. 어떤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 예, 내용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앞에는 이제 챗GPT 3.5 버전 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해봤었는데요.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이제 구글에서 바드라고 이제 이걸 구글 아이오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궁금하니까 얘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AI이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트렌드에 맞춰보는 것도 있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위에 질문 그대로 넣었습니다. 저렇게 인플루언서 시대라고 하는데 PR 업무 담당자 측면에서 유의할 점, 시사점을 3개 항목으로 요약해줘라고 했는데 저 정도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제 답변을 물론 여러 번 바꿔가지고 새롭게 제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답변이거든요. 저게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래서 빨간 줄로 이렇게 그 선언 내용들 보시면은 첫 번째 뭐 타겟 오디언스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인플루언서와 협업 조건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해야 된다. 이거 뭔가 돈을 썼으면은 성과를 측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알고 있다. 아니면 인간의 어떤 지식들을 많이 흡수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이른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초안 정도 만들어보는 정도 이런 정도 일종의 코파일럿이죠.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챗GPT 막 주변 분들 할 때 네. 그냥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네네. 답하고 그렇게 네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음. 그런 생각을 이제 구글에 네. 까지 정리를 쭉 해봤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인플루언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 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PR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중에 네. 좋은 긍정적인 그렇죠. 선한 네. 영향력과 이 부분이 가장 또 필요한 게 아닐까, 뺄 수 네,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돈줄 내려왔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실상 다 좀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만들고 또 체험도 하고 그 사장님과 대화를 네, 나누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까지 드는 그런 프로그램의 또 사례도 있고 또 찌양이 함께 이렇게 팔로워 팬들과 함께 네.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게 바로 또 선한 영향력이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렇죠.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런 부분에 동참하고 네, 네.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었고요. 사실 또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제로 웨스트. 네. 뭐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네, 환경을 맞습니다. 보호해야 됩니다라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직접 이렇게 네. 같이 캠페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 있게 네. 해주니까 쓰레기 왕국의 제로웨스트 일상생활을 딱 도모하면서 와, 이런 네. 부분으로 내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사례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러니까 플로깅 같은 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로깅을 하시는 인스타그래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어떤 그 천변 이렇게 그 하천변을 이제 청소하는 그 주말에 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창의적으로 그 플로깅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깡통만 죽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역시 크리에이티브로 예. 네,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중에 가져가야 되는 그 영향력,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PR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인플루언서 협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네.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그렇죠. 줄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긴 이야기들을 좀 뭐 이렇게 약간 혹시나 뭐 두서없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나가시기 전에 뭐 세 가지는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고요. 뭐 첫 번째는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되고 더 파편화되고 그렇게 돼서 약간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뢰도나 준법과 더불어서 시성에 맞는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만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살아남지 않을까, 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닌 뭐 생성형 AI 등의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인플루언서, 과거까지는 인플루언서가 사람 혹은 애완동물 정도까지였는데 제3의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런 걸 담고 있는 플랫폼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예측은 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들을 좀 인용해 보자면 5년에서 15년 안쪽에 뭔가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그 파워블로그라는 네. 단어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 보면 파워블로그에서 페이스북 갈 때까지 꽤 긴 네. 시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네.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폼이나 네. 그 유튜브로 오는 네. 그 기간은 뭐 엄청 짧았죠. 엄청 짧았죠. 예, 10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영향력과 이런 변화 사항이 정말 만약에 우리가 2년 후에 네.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5년, 10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장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셜미디어는 모든 것을 커버하는 한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라는 네. 이 기사를 가지고 네. 오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광고 형태의 방식, 네. 뭐 미디어의 영역으로 방식으로만 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어서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예. 싶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기사에 어떤 그 나왔던 인용됐던 교수님들의 어떤 그 의도는 기존에 있던 그 네트워크가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다 하나로 그 집중되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가 원탑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는 원탑이 아니고 다양하게 세분화된 그 존재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튜브만 하면 돼,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만 하면 돼 이런 시대는 좀 갈 것 같고요. 그 조금 군소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날 텐데 거기에서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 그 멘트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드는 네. 생각이 요즘에 저는 뉴스레터 구독을 좀 많이 네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내가 또 취향대로 또 분리를 해야 되고 네네. 뭐 팔로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아예 뉴스레터로 구독을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 그렇죠. 예. 또 사회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뭐 트렌드적인 네. 부분들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오니까 네네. 그것도 하나의 그 네. 뉴스레터 구독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매체나 미디어 역할이지만 네네. 인플루언서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스레터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톡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아까 챗GPT에 그 질문을 보내면 답을 보내주거나 그림 그려서 보내주는 그 영어로 쓰면 에스크업이라고 해서 아수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국내에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텍스트만 했었는데 지금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주문하면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뉴스레터, 뭐 채팅 앱, 그 다음에 다른 그 소셜 미디어
앱들 네. 이런 부분에서 쭉 다 세분화된 부분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영향을 받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인플루언서에 관련돼 가지고 PR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되신 세상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인플루언서도 있겠지만 뭐 인공지능, 다른 그 이상의 그 기술들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이번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R인들이 더 많이 바빠졌다. 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PR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릴리즈하는 이 PR인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네.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자극제가 됐죠. 자극제가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PR협회 김주호 회장님 그리고 또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